국무총리 한덕수는 비상계엄에 앞서 열린 회의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어서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회의록이 작성된 적도 없고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계엄 필요성을 건의하는 등의 절차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국무회의라고도 부를 수 없는 모임에서 참석자 전원이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하였다는 점, 여러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피청구인을 설득해서 계엄 선포를 막을 목적으로 자신이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는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계엄 사령관에 대한 심의도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의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회의는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자신의 생각도 밝히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계엄의 필요성을 정식으로 건의하지 않았고 정식 심의를 거치지도 않았으며 회의록도 작성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 노태학은 계엄군의 선관위 무단 점거, 서버 탈취 시도가 위법 반응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진술을 해줬고, 선관위 시스템상 부정선거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외교부 장관 조태열은 비상계엄 선포 전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재외공간 관련 단어가 포함된 쪽지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경제부총리 최상목은 재정자금 확보를 잘 하라는 취지가 적힌 종이를 건네받았다는 점을 진술을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방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가 자신을 거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고, 국무위원들 중에 문체부 장관 유인촌,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국가보훈부 장관 등은 국무회의 소집 요구 자체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영현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날입니다. 이 자리에서 김영현은 국민이 계엄을 용납하지 않고 군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계엄 문제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지금 이 상황에 계엄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당시 계엄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인식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박안수는 포고령을 비상계엄 선포된 이후인 10시 30분부터 11시 사이에 처음 받고 김영현 장관으로부터 건네받았다는 점, 그리고 자신이 계엄사령관이 된 후에 특전사령관, 방척사령관, 수방사령관, 경찰청장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때 박안수가 경찰청장 조지호에게 전화통화로 포고령 일항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종근은 대통령이 유아폰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국회에 투입 중인 707 특수임무단의 이동 상황을 물어본 사실, 00시 30분부터 40분경 사이에 자신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지시한 사실, 김영현도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 국회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시설을 확보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진술한 바 있습니다. 707 특임단장 김현태는 박종근이 계엄 선포 그날 밤에 20차례 이상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국회의원 150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사실, 그리고 국회 건물 봉쇄를 지시받고 인원 포방용 케이블 타일을 지참하게 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공수의 단장 이상현은 박종근으로부터 상부로부터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안 되면 전기라도 끊어라 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 그 지시를 자신에게 하다라는 내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 수사단장 김대우는 여인영이 자신에게 지하 1층 벙커 안에 구금 가능한 시설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지시한 사실, 그래서 여인영이 그 당시에 김영현 장관의 지시라고 밝히면서 장관이 불러준 정치인 등 14명의 명단을 자신에게 불러주고 수방사로 이송할 것을 명한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방첩사 군사기밀수사단 실장 노영훈 역시 여인영이 자신에게 B1 벙커가 구금 시설로 적당한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수방사 이진우는 2024년 12월 3일 24시 자정에 피청구인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해서 국회 상황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특수작전 항공단장 김세훈은 비행 제한구역에 대한 헬기 승인을 수방사가 보류를 하는 바람에 비행이 늦어서 헬기가 국회에 지연 도착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박종근이 대통령이 계엄 관련 마지막 지시가 문을 깨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는 것이었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고, 국군 방첩사령부 법무실장 윤빈아는 선관위 압수수색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최소한 범죄 혐의를 특정해서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게 되면 나중에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이런 검토 결과를 보고한 내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경찰청장 조지호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밤 10시 28분경에 서울경찰청장에게 국회 주변 안전조치를 강구할 것을 지시하고 5개 기동대를 배치하였다고 한 점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10시 46분부터 국회 내부 진입을 일시 통제했다가 11시 6분에 신분 확인 후 일시 출입 조치를 했다가 11시 37분 포고령에 따라서 다시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이 포고령 공포 이후에 본청의 지침을 받아서 11시 37분부터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했고 01시 01분경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 1시 46분경부터 관계자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김용빈의 진술 내용인데요. 계엄군 10명이 계엄 선포 직후인 밤 10시 30분에 청사 내에 투입이 됐고, 같은 시각 경찰 10여 명이 청사 정문 출입 통제를 실시하였다고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90여 명이 11시 50분경에 추가로 투입돼서 청사 밖에 대기하고 있었고, 계엄군 100여 명이 00시 30분 추가로 청사 내에 투입돼서 청사를 점거하는 상황이었다고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군 10여 명이 선관위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청사 출입 통제를 실시했다고 확인하고, 추가 투입된 100여 명은
경찰은 1층 로비 등에서 총 3시간 20여 분간 점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경찰총장 조지호의 진술 내용입니다. 계엄사령부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요청을 받고 경력 배치를 지시를 했다는 내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국회 경비대장 목현태 서울특별시 경찰청 무전망으로 지시를 받아서 11시 37분경부터 국회의원 출입을 포함한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10시 49분부터 국회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인원을 원천 차단하는 지시가 내려와서 실제적으로 국회의원 출입도 포함해서 전면 통제가 이루어졌다가 11시 7분경 일시 해제됐다가 11시 37분에 다시 또 전면 통제로 그렇게 바뀐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조지호가 당일 밤 계엄사령관과 통화를 했고 그때 계엄사령관이 국회 통제를 요청했다고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계엄사령관으로부터 통제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경찰청장 경비부장 주진우는 12월 3일 저녁 7시에서 9시경 서울시청장이었던 김봉식으로부터 미리 투입할 수 있는 경찰 부대들이 어떤 부대들이 있는지 그 정도를 확인하고 자신이 추가로 한 개 부대 정도 더 이동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답변한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경비안전계장 최창복도 김봉식으로부터 국회에서 계엄군이 와 있으면 국회 안으로 들여보낼 것을 지시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부경찰청장 김준영이 계엄 당시에 조지호로부터 12월 3일 10시 41분경에 성관이 연수원에 경찰력을 배치해서 진입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경찰차 차장 현재 직무대행하는 이호영이 국회 외부 통제를 위해서 경찰이 동원되었고 경찰이 계엄군 700명의 국회 내로 진입하는 것을 도왔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계엄군사법원 설치를 위해서 법원 공무원 파견을 요청받은 내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조지호는 방첩사령관이 자신에게 전화를 해와서 이재명, 박찬대, 전현희,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그리고 한동훈에 대해서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하면서 지시를 받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 김용빈이 이 당시에 선관위 직원들이 내부에 감금되어 있다고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고요. 김용빈 사무총장이 계엄군이 관제센터에 들어와서 서버 사진을 찍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들이 나와서 세 차례에 걸쳐서 계엄사령부로부터 연락관 파견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에서 4,800만 원 상당의 비품 피해, 1,100만 원 상당의 시설 피해 등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사무처 CCTV 영상입니다. 12월 3일 밤 11시 49분경부터 다음날 12월 4일 00시 11분경까지 육군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 병력이 탑승한 헬기가 국회의사당 후면 운동장에 3대씩 순차로 착륙하는 모습입니다. 본청으로 진입하는 무장한 계엄군의 모습입니다. 12월 4일 00시 34분경에 707 특수임무단장 김현태를 포함해서 약 15명의 병력이 국회의사당 우측면으로 이동해서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유리창 2개를 깨뜨리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앞장면인데 국회 내 당직자, 보좌관 이런 분들이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을 막기 위해서 소화기를 분사하니까 이를 피하기 위해서 잠시 물러서다가 대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계엄군들 모습입니다. 한남동 국회의장 공간에 계엄군이 출동한 장면인데요. 12월 4일 01시 42분경부터 04시 45분경까지 사이에 의결안이 통과된 이후인 12월 4일 01시 42분경에 한남동에 있는 국회의장 공간에 계엄군이 출동한 모습. 이 부분 입정 취지는 해제 요구가 의결된 이후에도 군병력이 국회의장 공간에 배치됐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계엄을 시도하거나 이에 대해서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그런 영상입니다.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내부 1층 로비 CCTV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12월 4일 01시 17분 10초부터 18분 20초 사이까지 영상입니다.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내부 1층 로비에 계엄군이 수십 명 모여드는 모습입니다. 선관위 과천청사 내부 2호기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인데 여기 보시면 계엄군들이 권총을 소지하고 있는 장면이 확인이 됩니다.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내부 신관 2층 승강기 CCTV 영상인데 사무실에서 선관위 조직도를 확보해서 전달해주고 있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선관위 과천청사 정문 외곽 CCTV 영상입니다. 계엄 선포 직후인 그날 밤 10시 32분 58초부터 33분 44초 사이의 영상입니다. 계엄군 10명이 비청구인 선포 직후인 이 시간대에 선관위 과천청사 정문으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과천청사 건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동하는 계엄군 모습입니다. 과천청사 정문 우측 영상입니다. 역시 같은 시간대 계엄 선포 직후인 10시 33분 34분 사이에 정문으로 들어오는 계엄군들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정문으로 들어와서 청사 경내 청사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계엄 군인들이 개인 화기들로 무장하고 있는 점도 영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관위 선거정보센터 CCTV 영상 파일인데요. 시간은 그날 10시 32분부터 33분 사이입니다. 이게 서버실인데 군인들이 서버실 내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아까 정문으로 들어왔던 시간하고 비교해 보시면 들어오자마자 바로 서버실로 시간상으로는 이렇게 이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핸드폰을 가져가는 장면이 보입니다. 직원 핸드폰을 넘겨받는 장면입니다. 선관위 선거정보센터 CCTV 영상인데요. 전산실 서버가 위치하고 있는 전산실 내부 모습입니다. 방첩사 군인들로 보이는데요. 서버 사진을 찍고 있는 장면입니다. 선관위 관악청사입니다. 12월 4일 00시 29분부터 30분 사이의 영상인데요. 여기에서도 무장한 계엄군 수십 명이 관악청사로 진입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관악청사 뒤편 공간인데요. 화단이 있는 이 공간에도 군인들이 배치가 돼서 건물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선관위 수원에 있는 선거연수원 건물입니다. 본관동 1층 현관 앞에 설치된 CCTV 영상인데요. 12월 3일 밤 11시 31분부터 32분 사이 영상입니다. 선거연수원에 경찰들이 집결해서 지휘관 지시를 받아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같은 수원 선거연수원 정문 CCTV 영상입니다. 여기는 12월 3일 11시 36분 25초에서 45초 사이의 영상인데요. 이 주차장 입구에 경찰차와 경찰이 집결해서 다른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입구를 통제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위치고요. 시간이 이때는 날이 바뀌고 새벽 1시 42분부터 43분 사이 영상입니다. 경찰버스 2대가 진입하고 버스에서 내린 경찰들이 연수원 내부로 집결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선거연수원 CCTV 정문 영상인데요. 날이 밝아오는 12월 4일 07시 12분 13분 사이 영상입니다. 경찰버스 한 대가 선관위 선거연수원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경찰차 한 대가 정문에서 대기 중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선고인 측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헌법에 기재된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란 몰이로 수사를 하면서 며칠 뒤인 7일 8일에 전격적으로 구속이 이루어지고 모두가 이런 상황에서 무서워하면서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것들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뒤집힌 상황은 문제된 계엄이 과거의 통념과 같은 그런 정식의 계엄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2023년 10월 국정원이 발표한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보안점검입니다. 보안점검 결과 해킹을 통해 유권자 등록과 투표 여부를 관리하는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고 투표관리관 도장의 이미지를 절취하여 실제 사전투표 용지와 동일한 투표지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이 연수을 선거무효소송 변호사들에게 준 통합선거인 명부 사본입니다. 이 사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주소가 삭제되어 명부상의 투표자가 실제로 투표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 검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가 선거인 명부를 열람했으니 실제 투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런 주장과 증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도장 파일을 절취하여 위조 투표지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제21대 총선 재검표 현장 등에서 촬영된 투표지들의 사진입니다. 총 6곳에서 실시된 재검표 현장 등에서 신권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 묶음들이 수없이 나타났습니다. 정상적으로 기표한 후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 뒤섞인 투표지들이라고 전혀 볼 수 없이 인쇄소에서 재단되어 바로 옮겨진 것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영상물을 캡처한 사진입니다. 선관위는 개표장이나 재검표장에 신권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가 나온 이유로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을 가진 특수 재질 종이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영상을 올렸다가 내렸는데 투표 용지를 감정한 전문가는 그런 종이는 세상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다시 원상 복원 기능이 있는 종이라는 영상을 새로 올렸다가 비상계엄 이후 삭제하였습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 이동 제6투표소에서 나온 투표관리관인이 뭉개진 당일 투표지들입니다. 위 투표소에서 나온 1974표의 당일 투표지 중 1000장이 넘는 투표지가 이런 상태였고 그중 294표는 한 글자도 식별이 안 되어 무효표로 처리되었습니다. 선관위는 관인을 찍는 만년 도장을 적색 스탬프에 다시 찍어서 이렇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증인으로 나온 투표관리관은 해당 관인을 찍거나 이런 투표지에 대해 보거나 들은 적도 없으며 관인을 실제로 찍었던 2명의 투표사무원 중 한 사람 역시 전혀 모르는 일이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진술서 한 장 반박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선관위의 해명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영등포울 선거무효 소송의 원고 박용찬이 2020년 5월 투표지 보관 당시 찍었던 투표지 보관실 문고리 봉인 상태와 2021년 8월 재검표를 위한 검증 기일에 다시 찍은 문고리 사진을 비교한 것입니다. 봉인 테이프가 마무리된 각도, 판사의 도장 위치, 뒤쪽 봉인 테이프의 모습 등이 너무나 달라서 한눈에도 누군가 봉인을 뜯고 새로 붙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원고 박용찬을 대리한 단체가 고발했지만 수사기관의 최종 결정은 범행을 저지른 성명불상자를 찾을 때까지 수사를 중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 서증요지 진술의 핵심은 국내외 주권침탈 세력에 의한 거대한 선거 부정 의혹이 있었으나 선관위와 법원, 수사기관을 통해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하여 국가 비상 상황이 초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영상 부분이 있는데 재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그거는 지금 증거가 채택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동영상이 저쪽에서 재생이 됐기 때문에 공평하게 의미에서 아니 예. 그거는 공평한 거와 다르죠. 증거 채택되어야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는 거는 법률에 속하는 거라서 그건 공평의 영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 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이제 구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좀 내용 자체가 좀 서로 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뭐 자세하게 또 물어보시면은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박종건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피청구인 측은 지난 2차 변론에서부터 다양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선거 부정 논리를 뒷받침하는 다수의 증거와 증인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및 사법기관 판단을 통해서 모두 근거 없는 주장으로 판단된 사안들에 대한 것입니다. 피청구인 측의 선거 부정에 관한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탄핵 심판의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사 선거 부정이 있다고 해도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에 침입한 것 등 이 사건 소추 사유를 전혀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탄핵 심판은 수많은 국민들이 듣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청구인 측의 기이한 부정선거 주장을 그대로 방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들에게 미치는 해로운 영향 때문입니다. 선거 공정성은 우리 민주주의의 생명이며 핵심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쓰레기통 속에 구겨 넣는 주장을 방치한다면 우리 민주주의도 어느 순간 같은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도들의 만행은 이와 유사한 무책임한 주장들이 초래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선거 부정론은 사법부와 검찰의 판단까지도 믿지 못하며 객관성이 없는 무리한 의혹을 제기하는 집단의 일방적 주장입니다. 이 사건 탄핵 심판의 쟁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탄핵 심판 이후 오랫동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는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더 이상 선거 부정의 의혹 제기 그리고 그와 관련한 증거 신청은 적절하게 제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제가 지금 직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피청구인인 대통령 저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은 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2023년 10월 국정원의 선관위 전산 장비에 아주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 해봐라. 어떤 장비들이 있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가동이 되는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그 당시 트럼프가 재임 기간 중인데 그때의 선거 부정에 대해서 조만간 미국에서도 미국 스스로의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대통령이라고 해서 선거관리기구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통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은 발생할 수 있고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있고 지난 4년간 이런 것들이 있어 더군다나 국정 보안 서버 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그 문제를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지 저희 피청구인 대통령께서 선거 부정이 있다고 단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그 선포할 때부터 대통령께서 점검하고자 하셨던 항목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냥 짧게 한 말씀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아까 그 군인들이 본청사에 진입을 했는데 직원들이 좀 저항을 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저게 이 점을 좀 국회의 의결을 방해했다는 얘기를 자꾸 소추인 측에서 또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12월 3일, 4일 그 밤에 그 내려진 의결을 군을 투입해서 방해했다고 한다면은 그럼 그걸로 이제 더 이상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고 계엄이 쭉 그냥 가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입니다. 만약에 제가 무리를 해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한다 해서 국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얼마든지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그거를 만약에 막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계엄 해제 요구를 막았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증언들을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사실은 저도 그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만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국회의장과의 관계에서 아니 빨리 합시다. 그리고 또 우원식 의장은 아니 그래도 절차는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그런 아주 신속한 그런 결의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거를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래서 국회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나갔고요. 그리고 아까 국회의장 공관 옆에 군인들이 지나가면서 마치 국회의장을 새벽 2시에 체포할 것처럼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퇴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를 그 당시에 막거나 연기한다고 해서 그게 막아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잘